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극심한 미세먼지는 해소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황사가 유입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폐포 깊숙이 침투해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만큼 마스크를 쓰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개발한 기상위성 천리안 2A호가 우리 시각으로 오는 5일 발사됩니다. 기존 위성보다 4배 높은 해상도와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하는 천리안 2A호는 내년 7월부터 한반도에 기상 정보를 보내올 예정입니다. 역사 속 과학기술이 담긴 우리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전통과학으로 새롭게 단장한 과천과학관으로 안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월요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과 내일 산발적인 비가 내리며 미세먼지가 해소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황사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남서쪽에서 다가온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까지의 전남과 제주도에는 10에서 50mm, 그 밖의 지방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린 뒤 내일 오전에 점차 그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지난주 내내 이어졌던 미세먼지는 점차 해소되겠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고비 사막과 내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유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일 밤부터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며 날씨가 크게 추워져 주말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는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삼한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날씨가 춥거나 춥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폐포 깊숙이 침투해 호흡기 질환과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착용하는 등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발 스모그의 황사까지 겹쳐 국내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초미세먼지는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입자로 허파과리라 불리는 폐포 깊숙이 침투해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먼지에는 황산염이나 질산염, 중금속 등 건강에 나쁜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미세먼지에 붙은 독성 물질이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돼 심할 경우 급성 심근경색, 심장마비,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염도가 심할 때는 외출을 삼가는 게 좋으며 불가피하게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노인분들 그리고 기존에 폐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또 호흡기 쪽이 안 좋은 아직 미성숙한 소아일 경우에 좀 주의하셔야 되고 기존에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미세먼지는 몸에서 바로 배출되지 않고 기관지의 선모작용과 면역작용으로 배출돼야 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전거, 조깅 등의 운동은 호흡량이 많고 30분 이상 지속하므로 미세먼지와 유해물질에 더 많이 노출돼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수영이나 러닝머신 등 실내에서 운동하는 것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세 차례 발사가 연기됐던 차세대 소형위성 1호가 우리 시각으로 내일 오전 미국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발사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이스트는 발사를 담당한 스페이스X 측이 기상 상황 변화를 이유로 발사일을 변경하면서 또다시 발사가 미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0일 발사 예정이었던 차세대 소형위성 1호는 스페이스X가 발사체에 대한 점검을 연장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고 이후에도 기상 사정으로 발사가 2차례 더 늦춰졌습니다. 차세대 소형위성 1호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개발한 100kg급 소형위성으로 우주 방사선 측정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며칠 전 나사의 첫 화성 지질 탐사선 인사이트-5가 화성 착륙에 성공한 데에 이어 우리나라도 누리호 시험 발사체 성공으로 한국형 발사체에 대한 기대를 모았는데요. 이달과 다음 달 연말연시를 맞아 세계적인 우주 탐사 빅 이벤트들이 경쟁적으로 열린다고 합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는 현지 시각으로 3일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유인 우주선 소유스 MS-11호를 발사합니다. 지난 10월 2단 로켓 고장으로 추락한 이후에 첫 유인 우주선 발사여서 그만큼 긴장 속 카운트다운이 예상됩니다.
같은 날 나사의 소행성 탐사선 오시리스-렉스는 목표 소행성 베누에 도착합니다. 오시리스-렉스는 베누에 근접해서 2년 동안 각종 정보를 지구로 보내다가 2020년에 착륙해 암석 샘플을 캐낸 뒤 2023년에 지구로 가져올 예정입니다. We're very interested in the security aspect of these asteroids as well. Bennu is designated as a potentially hazardous asteroid. It has a not insignificant probability of impacting the Earth, so it's not something we worry about right now. But we do want to understand this object, and most importantly for OSIRIS-REx, we want to understand all of the forces that influence its orbital trajectory. 일본은 한 발 앞서 탐사선 하야부사 2호를 또 다른 소행성 류구에 보내 독일과 프랑스가 함께 만든 로봇을 풀어놓고 탐사 활동을 하는 등 우주 강국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이런 가운데 새해 첫날 과학자들의 시선은 태양계 밖으로 쏠립니다. 2006년 발사된 뉴 허라이즌스호가 해왕성 궤도 밖 카이퍼 벨트에 있는 울티마 툴레라는 천체에 근접합니다. 얼음과 돌로 이루어진 작은 천체들의 무리인데 3,450km, 서울에서 베트남 정도의 거리까지 근접하기 때문에 실체가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새해 첫 번째 월요일인 7일엔 민간 우주여행의 첫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간 우주 비행을 주도해온 스페이스X가 유인 우주선 드래곤을 펠컨 로켓에 실어 첫 시험 발사를 합니다. 여기서 성공하면 6월부터 나사의 우주인을 국제우주정거장으로 운송하는 업무에 투입되면서 우주여행의 꿈을 한 걸음 앞당길 예정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과학기술 하면 미래지향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우리나라 역사 속에는 다양한 전통과학이 숨어 있는데요. 선조들의 자랑스러운 과학문화유산에서부터 최신 연구 성과가 적용된 전통과학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새로 단장한 과천과학관 전시관을 양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이 힘을 모아 물레 모양의 도르래를 돌립니다. 100kg의 무거운 돌도 25kg의 힘만 들여 거뜬히 들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조선시대 수원 화성을 쌓는 데 사용된 거중기의 원리를 체험으로 쉽게 배웁니다. 학교에서 책으로만 보던 거는 실제 같지 않고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더 실감이 나고 좋았어요. 나무 조각을 이리저리 연결하자 어느덧 U자 모양의 배바닥이 완성됩니다. 쇠못을 쓰지 않고도 나무만으로 물샐 틈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우리나라 전통 선박의 특징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거북선을 만드는 과정은 물론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 전법도 게임하듯 즐깁니다. 최신 정보통신 기술로 표현된 대동여지도에서 한반도 지리정보를 체험하고 조선시대 사람들이 꿈꾸던 미래 과학기술 풍경도 대형 스크린으로 감상합니다. 강의 물줄기라든가 산맥의 모양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대동여지도를 미디어 아트를 통해서 표현을 해서 학생들이 재미있게 대동여지도에 들어있는 속뜻을 알 수 있게 전시하였습니다. 최근 새로 단장한 국립과천과학관의 한국과학문명관입니다. 전신물을 단순히 나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발전을 이끈 전통 과학기술을 이야기로 풀어내 이해를 높였습니다.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서 전통과학 기술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한국 과학 문명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를 보여주고자 한국과학문명관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학문명관에는 전통적인 제품의 현대 과학기술을 접목한 각종 연구 성과도 올해 말까지 함께 전시됩니다.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5명 중 1명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불행하다고 인식하는 행복 취약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우리나라 성인 2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20%가 과거와 현재에도 불행하고 미래에도 불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답한 사람 가운데엔 가구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많았고 60대 이상 고령층과 40대, 50대 남성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보고서는 우리 사회는 행복 격차가 크다며 취약계층의 소득과 고용 상황 개선에 우선적인 관심을 두되 중장기적으로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불안과 불신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이에 쓰이는 동물용 방사성 치료제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됐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충북대 동물의료센터는 고양이에게 흔히 나타나는 갑상샘 항진증을 치료할 수 있는 방사성 치료제 사이로키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 생산하는 방사성 동위원소 요오드를 이용해 치료제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부작용이 적고 고양이 품종 대부분에 적용할 수 있어 평생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1회 투여로 갑상샘 항진증을 치료할 수 있다고 연구팀은 설명했습니다. 비행기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 하늘을 나는 기분은 어떨까요? 세계 곳곳에서 드론에 기반을 둔 미래의 차량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상용화 시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1960년대 초반 방영된 미국 애니메이션 젯슨 가족입니다. 택시를 타고 도심 상공을 자유로이 누비는 미래의 삶을 그렸습니다. 실제로 네로라 하는 세계적 기업들이 하늘을 나는 차량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제조사 에어버스와 독일 자동차 기업 아우디는 함께 개발 중인 드론 자동차의 모형을 최근 공개했습니다. 승객 2명을 수용하는 캡슐을 4개의 회전 모터가 달린 드론에 고정시킨 뒤 목적지로 이동하는 겁니다. 다만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소음 문제 등 고민되는 부분이 적지 않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과정도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And here we all have our guess, but I think it will take more than a decade until a real significant massive deployment of an air taxi system. 에어택시 개발에 나선 싱가포르는 내년 중순쯤 시험 운항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역시 드론 기술에 기반을 둔 비행체인데 2명이 탑승 가능하고 최장 30km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대중이 참여하는 시연 비행을 시작으로 향후 5년 안에 첫 상업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발 빠른 두바이 당국은 2022년 에어택시 상용화와 함께 연간 20여조 규모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미래의 자동차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면서 항공 안전을 위한 규제 체계를 갖추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 9월 한국 교원대 사육장에서 나간 천연기념물 황새가 최근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발견됐습니다. 국내에서 방사한 황새가 일본으로 건너가 건강하게 서식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황새 한 마리가 논을 유유히 거닐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국교원대 황새생태연구원 사육장을 빠져나간 개체명 A29라는 황새로 올해 6살이 된 수컷입니다. 사육장을 빠져나간 이 황새는 교원대 인근 논에서 서식하다가 지난달 중순 전북 고창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15일 전북 고창의 한 논에서 미꾸라지를 먹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찍힌 뒤 모습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인 지난 19일 전북 고창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일본 나가사키현 고토시에서 황새가 일본 연구자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서식지를 찾아 충북 청주에서 전북 고창 그리고 일본까지 날아간 겁니다. 야생성을 잃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야생에 나가서도 야생에 적응을 잘 하고 일본까지 날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 서식 중인 황새가 국내에서 관찰된 사례는 있었지만 국내에서 방사한 황새가 일본서 건강하게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년 전에도 우리 황새가 일본 가고시마까지 날아간 적은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여객기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일본에 건너간 황새가 야생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면서 어떤 황새들의 어떤 메타기체군의 복원 가능성에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농약 사용과 환경 오염으로 1970년대 이후 국내에서 모습이 사라진 황새. 황새생태연구원 측은 이번 황새 일본 이동을 계기로 황새들의 방사 계획과 서식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유전자를 편집한 아기가 태어나 사회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 중국 교수가 또 한 명의 유전자를 조작한 태아의 임신 가능성까지 언급하자 중국 정부가 나서 연구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이 어디까지 왔는지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